이야기 나누실 게스트를 무대로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소민 유병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얼마 전에 오픈더도어 관객과의 대화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세요? 찾아봤죠. 아, 그럼 네. 나오죠? 보통 검색을 하면. 네. 이전에 뭐 그린북이라는 영화도 한번 참여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대탈출 같은 프로그램은 워낙에 소리꾼으로 또 활약을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 뭐 저는 걱정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유경험자이시긴 하지만 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관객들과 만나는 경험은 방송보다는 많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죠.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조금 더 길게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맞습니다. 유병재입니다. 이렇게 약간 영화를 평소에도 워낙에 많이 좋아하고 하기는 하는데 좀 많이 낯설고 물론 앞서 말씀 주셨던 작품들도 다 너무 훌륭하고 좋은 작품들이지만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은희 누나가 한번 나와줘 해가지고 집 앞이어가지고 그냥 진짜 집 앞에서 그냥 용산역 CGV에서 봤었던 기억이 있고 약간 좀 부담도 솔직히 많이 돼요. 워낙에 오늘 또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약간 저 스스로 편하지 않고 마인드 세팅을 한 게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그렇게 정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뭐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는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거는 크게 기대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하면 좋겠고 이게 저는 극장 가는 거를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극장의 분위기로 좀 그 영화를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전 사실 그 용산 CGV를 평소에 자주 가거든요. 집이 가까워가지고 근데 사실 롯데 이게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이제 사랑의 하쇼핑 다음에 이 작품이어서 약간 그 간극이 좀 약간 안 채워지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있네요, 관객님. 그 사랑의 하쇼핑 보고서도 솔직히 이게 진짜 울었거든요. 마지막에 그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 다들 꽁꽁한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질문이었죠? 질문은 아직 안 했고요.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도 지금 반응을 올려주고 아, 이렇게, 있는데 네, 오픈 채팅으로. 상반된 반응이 올랐네요. 어떻죠? 유병재 잘생겼다라는 반응과 목소리가 잘생겼다라는 상반된 반응. 어쨌든 칭찬이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근데 진짜 오늘 괜찮나요? 제가 아직 제 오늘 외모 체크를 못해가지고 병주 오빠 앉은 키도 작으시네요라고 하는데 앉은 키는 보통 작습니다. 원래 키의 반응 정도를 이제 포기한 키여가지고 앉은 키는 보통 작은데 원래 사실은 앉은 키가 큽니다. 네. 앞자리에서 너무 들고 계셔서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저희 끝나기 전에 다른 문구로 바꿔서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시국에 이 영화를 마주한다는 게 더 좀 특별한 감흥으로 관객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가닿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뉴스에 대국민 담화가 된다 이러면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 영화가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좀 철렁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다 초입을 보셨을 텐데요. 어떤 대사를 하는가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우린 이제 승리를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처음에. 전장에서 승리를 한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세간에선 일찌감치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세간에선 일찌감치 인류 역사상이라고 했다가 군사라는 말로 이 대통령이 한번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신께서 미국과 국민 여러분을 축복하시길이라는 말을 하는데 뉴스 화면에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려고 하는 주인공 리의 무표정한 얼굴로 이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소란한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쭉 따라가는 영화 안에서도 정말 갖가지 감흥들을 느끼셨을 텐데 일단 전반적인 소감이 궁금해요. 처음부터 쭉 이 영화를 통과하고 나서 어떤 감정들이 좀 드시던가요? 네, 사실 말씀 주셨지만은 저희가 오늘 오늘 이런 자리라든지는 뭐 어제 오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이전의 이야기가 됐었고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크리너로 먼저 받아가지고 감상을 하게 됐는데 사실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워낙에 연출이나 이런 면이 너무 리얼하고 해서 진짜 약간 끔찍한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좀 공교롭게 또 좀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좀 오들오들 떨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진짜 좀 호러 영화나 막 귀신이 나오거나 좀 약간 진짜 판타지 같은 공포 영화들보다도 야 저거 너무 끔찍하고 처참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워낙 뭐 총격신이나 이런 것들도 연출도 어떻게 이렇게 또 잘 해가지고 더 약간 좀 현실적으로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영화들을 조금 즐겨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네. 그 영화 월드컵에서 짝패 고르시는 걸 본 기억이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액션을 조금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짝패는 제가 이제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충청도 배경의 작품이 사실 다른 지역들에 비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제가 보셨던 제 채널의 다른 콘텐츠에서 이제 또 영화 월드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본 영화들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본 영화들인데 약간 봤다고 하면 있어 보이는 영화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에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이 아마 우승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매그놀리아 뭐 펀치 드렁크 러브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 이렇게 해가지고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 했는데 안 봤거든요. 지금도 안 봤고 영화 취향은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영화를 솔직히 좋아는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간극을 다른 분들의 뭐 기자님이라든지 다른 어떤 평론가 분들의 어떤 해석으로 좀 채우고 맞아 그랬어 하면서 좀 그렇게 좀 채워가는 것 같아요. 액션 영화도 뭐 즐기기도 하고요. 또 이런 오늘 11호 같은 영화도 평소에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저는 이제 직업이 코미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코미디 영화 자체는 막 그렇게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휴먼 터치 많이 들어간 좀 휴먼 드라마 이런 거 감동적인 영화들 많이 좋아하죠. 제가 왜 선호하는 장르 좋아하는 영화 취향을 여쭤봤냐면 영화를 보기 전에 저희가 항상 그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접하고 뭐 배우나 감독 이름을 확인하기도 하고 시놉시스도 보기도 하면서 네. 이런 영화가 되겠구나라고 대략적인 상상을 하고 극장에 그렇죠. 기대를 들어가잖아요. 하고. 그런데 그 기대와 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이거 좀 정반대인데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장르적인 경험이 아닌데 그럴 때 있어요. 인상을 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이 영화가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되게 여담이지만 한마디 더 그 지옥에서 판사 드라마 감독님 박지표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저 보고 깜짝 놀라서 원래 예전에 저 영화 또 한참 많이 보고 할 때 박지표 감독님 하면은 이제 대표되는 어떤 작품은 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얘기 왜 했지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몰랐어요. 이 알렉스 가랜드라는 감독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분 작품들 예전에 되게 재밌게 많이 봤었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그 영화들 말고 그 데브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내가 이 사람 영화 되게 좀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좀 알게 돼가지고 원래는 제작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선입견 없이 접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난 뒤에는 정말 서늘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서늘함이 이 영화는 약간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아니면 이 영화 안에 상황들이 좀 두렵긴 하지만 정반대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거리를 유지한 채 보는 감상도 가능한 영화 같거든요. 어느 맞아요. 쪽에 좀 더 가깝게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전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도 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좀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연출적으로나 아니면 이야기적으로나 일부러 좀 어떤 스킬로서 이렇게 생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생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자유롭게 열어놨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끌려갔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이 영화를 다른 시기에 접했다면 또 제가 어떤 감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따라갔을지가 궁금하긴 한데 네. 하필이면 또 이런 전국의 소란한 상황들이 있은 뒤에 혹은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봤더니 좀 같이 이렇게 트랙이 굴러가는 듯한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화에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이 영화만은 그 거리 조절이 좀 잘 되지 않았던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레퍼런스라고 한다면 이 영화가 실화 소재를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2021년에 미국의 국회의사장이 점거된 어떤 영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잖아요. 2020년에 미국의 대선이 치러졌고 그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그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이 선거의회 인증일에 그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왜 저는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냐면 외부의 테러가 아니라 자국민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미국의 의사결정 기관이 점거된 사건이라는
점이었는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현 대통령 재당선인이자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싸울 거다.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라는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이 당선 지지자들의 어떤 행동을 부추긴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감독은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런 내란의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는 현 상황들을 씨앗 삼아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구성했던 게 아닌가라는 짐작 정도가 가능한 것 같고요. 오늘 차차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지점이 무엇일까 궁금한데 가령 예를 들어 보자면 보통 미국의 전쟁을 그릴 때는 다른 나라와 치르는 전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도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여러 장르가 좀 혼합된 인상을 주죠. 어떻게 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 영화인데 또 독특하게 로드무비로 흐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장르적인 인상을 집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지점이 뭘까요? 말씀주셨던 부분 다 너무 동의를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기 맨날 할 때마다 좀 너무 되게 창피하고 좀 쑥스러운데 글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항상 볼 때마다 시나리오를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분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론 아주 예전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힘들고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근미래나 대체 역사를 쓰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만드는데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소요되는 시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미래의 이야기를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되게 유치하고 틀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예전에 뭐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번 이 11호 작품도 그렇고 되게 근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어떤 시나리오 차관점에서 저는 좀 인상 깊은 부분을 많이 봤어요. 이게 사실 진짜 용기랑 자신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작업에서 클럽하우스를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그 이제 음성 채팅하는 어플 서비스가 잠시 반짝했었던 그때 제가 한참 대본을 이제 쓸 시기여가지고 야 이거는 제가 몇 번 써보고서 이거 무조건 앞으로 대세가 된다. 인스타그램 끝났고 이거다 하고서 썼는데 대본 쓰고 제작되는 기간 동안 아무도 클럽하우스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약간 저는 그 지점을 좀 집중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가 제작될 때는 보통 몇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 뒤에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의성을 놓치기가 정말 어려운데 또 이 영화는 공교롭게도 혹은 행운이게도 그 시간차가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 엄청 임팩트 있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SF 영화 막 몇백 년 뒤 이런 거 보면은 아직 말이 돼 하면서도 그냥 허황되게 좀 약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뭐 뉴스를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또 현실감을 선사해 주니까. 유병재님이 아까 앞서서 계속 감독의 이름을 몇 번 거론을 하셨어요. 알렉스 가랜드죠. 알렉스 가랜드라는 감독인데요. 주로 공상과학의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스토리텔러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의 영화적인 아주 강렬한 출발점이라면 데니 보일의 명작이죠. 우리가 아직도 좀비 영화를 이야기할 때 고전으로 이야기하는 2003년도에 28일호라는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어요. 이제 내년에 나올 28년도까지 각본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을 각색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복제인간을 소재로 했던 네버랜미고라는 작품이 네네네. 있었는데 그 각본도 알렉스 가랜드가 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엑스마키나라는 작품이 있죠. 네. 정말 미니멀한 장치 안에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지 혹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아주 첨예한 질문들을 엮었던 작품의 각본과 연출을 하고 나서 이 영화가 이제 두 번째 연출작인 건데요. 11호는 그런 결에서 쭉 보자면 조금 독특하게 돌출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죠. 공상과학 장르는 어쨌든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전에 휘말린 채 좀 여러 분파로 갈라진 근미래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 영화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의 기존 작품들과 DNA를 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회 기본 구조가 이미 다 해체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좀 이식받은 작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최근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들을 볼 때 굉장히 섬뜩한 게 이 영화를 포함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여기서 말해도 되죠? 방송이 아니니까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라는 작품. 좀 봤어요. 네. 네. 근데 이 작품도 사이버 공격에서 시작된 그 테러 이후의 재난 상황, 전쟁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전쟁과 테러와 공격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즘 할리우드의 하나의 중요한 시선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네. 저 방금 기자님 하셨던 말씀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외워서 제가 이제 써먹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네. 이분의 어떤 각본 쓴 이런 거 네. 디스토피아 뭐 이런 것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귀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극 중에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정당에 속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뭐 이름은 뭔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절대 알 수가 없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내전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 갈등의 정확한 이유를 영화가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이 전제,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 영화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었거나 드러내지 않기 위한 설정이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영화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생략되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그냥 저도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라든지 어떤 이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뭐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요거를 그냥 이 영화를 메시지 전달에 그냥 도구로 쓴다는 오명을 좀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폭넓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은 묻사를 안 해도 알겠다라는 생각, 이거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돌려곡 같은 영화를 봐도 사실 이제 성별이 다른데도 떠오르는 어떤 연상된 이미지나 뭐 각자의 정답이 있겠지만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글을 요새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 되는 이제 연출가나 이제 각본가가 되어야지만 이 정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회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바꾸고 먹거든요. 이유도 다 설명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약간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저는 뭐 사실 예술의 정답이 어딨냐고 하겠지만은 저 솔직히 약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생략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좀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만 몇 개만 짚어보면 닉 오퍼먼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 대통령이 3선을 의미한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고 이름과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이 분열되고 주요 도시가 전쟁터로 변했다는 상황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영화를 볼 때 이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파가 있잖아요. 서부연합이라고 하는 웨스턴포스가 있는데 실제 미국이라면 절대 연합하지 않을 것 같은 텍사스랑 캘리포니아가 연합하는 되게 희한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도 뭔가 독립적인 분리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국민 연설을 어떤 단어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로 이어졌을 것 같은 하나의 단서가 FBI가 이미 해체된 상황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시민에 대한 공습을 자기가 직접 명령했다라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기자들이 워싱턴에 가면 바로 총살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론이 미국의 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미국의 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느슨하게 떠오르긴 하지만 어디에도 그 이름이라든지 진보, 보수 이런 그쵸. 식의 단어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좀 영리한 방식의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싱턴 DC, 뭐 뉴욕, 샬럿빌츠 같은 지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재 미국의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지명을 택하면서도 정치적인 단어들을 택하지 않았는가, 정당의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이유를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특정 국가의 이슈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국가의 문제라기보다 어쩌면 특정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고 정치 담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분열과 양극화, 그 극단주의에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건 바로 그 극단주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으로 우선 저는 보았습니다. 이거 근데
네. 채팅방은 운영이 안 돼. 제가 지금 이게 멈춰 있는지 올라오지 않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채팅방에 지금 계속 글이 올라오고 아무 부분이나 뭐 안녕 이런 것만 한번 써봐주세요. 지금 마지막 채팅이 그러게요. 병재핑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저의 와이파이나 테더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사 관계자를 저한테 그 링크 하나만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말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게 하는 주인공의 직업이 종군 사진 기자로 네, 되어 네.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왜 직업이 종군 사진 기자여야 했을까? 저는 사실 연출적인 부분만 봐서 이게 영화가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장면에서 이제 영상이 아니라 그냥 그 카메라 시선에서의 사진들로 나오는 연출이 되게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적으로 되게 부자연스러운 직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전공법을 택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거 좀 갖다 쓰려고 하거든요. 혹시 아니면 기자님이나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채팅방 링크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 제가 좀 네네. 놓치고 있었거든요. 뭐 제가 좀 한번 보고 네, 있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쟁을 기록하는 사진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영화라는 점에서 비롯한 이 영화의 장점들이 있죠. 보도되는 것, 관찰되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미국에 굉장히 전설적인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마리 캐서린 콜빈이라는 여성 기자인데요. 이 기자는 시리아 내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을 하기 이전에도 스리랑카 내전을 보도하던 도중에 눈에 폭탄의 파편이 튀어서 한쪽에 안대를 착용한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영향도 느슨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리와 주인공 제시의 이름은 감독이 존경하는 종군 사진 기자 2명에게서 이름을 따온 것이기도 해요. 리는 용감하게 좀 직업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지만 참혹한 환경에 무감해진 사람이라는 점도 굉장히 영화가 중요하게 포착을 하는데요. 아마도 직업적인 권태라기보다는 회의감에 좀 젖어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감도 영화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경고가 됐다. 그러니까 끝내 내 작업은 유효하지가 않았다라는 데서 오는 회의감도 아마 일하는 사람을 휘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고 의외로 기억에 남았던 게 욕조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 네네. 있잖아요. 그때 그 리에게 떠오르는 찬상의 잔상들이 있는데 슬로우 화면으로 차를 계속 쫓아가고 분쟁 지역에서 사진을 찍는 자기의 모습이라거나 사람이 죽고 막 폭발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사람들, 몸에 불이 붙는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혼자 있는 순간에 떠오르는 그 상념들이 지금의 리의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에게 일종의 도파민 중독 상태가 있죠.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너무 즐거워 막 일이 진짜 재밌다 이런 도파민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특정 사진을 얻어야 되는 게 종군 사진 기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험에 계속 빠뜨리는 데서 오는 이상한 도파민 같은 것들이 이들을 휘감고 있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종군 사진 기자라는 직업군이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팅방 쭉 보시고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남희원님 이게 근데 어디 지금 영상이 송출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다 계신 분들이신 거죠?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시고 녹화 중이에요. 아, 네. 이남희원님이 그 아까 답변을 미리 주셨던 것 같은 기자들의 카메라가 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근데 사실 아까 주셨던 말인데 제가 드렸던 질문에 이렇게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도 좀 의도된 연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각기 다른 뭐 연령대, 성별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4명 중에 그러니까 같은 차에 타고 가는 넷 중에 누구의 시선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좀 이입이 달라지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황적으로 이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가장 나와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4명 중에 누구의 시선을 좀 따라가게 되던가요? 저는 사실 좀 약간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조엘 네. 마지막 대사에서 좀 사실 좀 해석을 좀 바꾸게 됐거든요. 마지막 대사에서 이제 그
스포일러 해도 되지?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을 맞을 때 뭐 한마디 해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됐다고 하는 순간에 약간 이 캐릭터에 되게 오히려 다시금 이 영화를 돌아보면서 몰입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엘 시선을 따라가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라디오나 방송으로는 무의미한 선전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의미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러 그 위험한 여정을 택했던 사람이 들을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서운한데요. 당연히 의도한 바가 느껴지시죠?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노년, 그러니까 선임기자 세미가 있고 방금 언급해주신 조엘, 그리고 주인공 리가 상징하는 중년이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그룹에 합류한 청년 세대인 제시가 같이 이 동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세대별로 서로를 보호하는 감정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리가 제시를 보호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제시에게서 받기 때문일 텐데 너는 내가 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뭔가 돌려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죠. 무감해지지 말고 무엇보다 네 삶 전체를 버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작품에서 뭐 되게 여담인데 이제 제시 같은 캐릭터가 항상 어쩔 수 없이 약간 민폐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주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고 그러니까 아바타 2봐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약간 그런 포인트도 좀 약간 재미삼아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아마 그런 포인트를 느끼셨을 만한 장면을 제가 하나 꼽아볼까요? 네네. 주유소에서 만났던 어떤 상황이 있죠. 네네네. 폭력적인 상황이 있고 총을 든 남자가 그런 대사라죠. 네가 쏘라면 지금 쏘고 뭐 더 패라면 패고 네가 정해주면 됐겠다. 아니면 동전 던지기 해도 돼. 이런 식의 말을 사람이 죽어가는 앞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제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남죠. 나는 그때 카메라도 잊어버렸고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말도 못했다고 엉엉 울잖아요, 차에서. 그때 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멈출 수가 없다. 우리는 묻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아마 조금 제시의 어떤 행동들을 답답해하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뻗쳐서 얘기하면 주유소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거기. 그렇죠. 주유소 장면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임팩트 있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매달려 있고 사람들 근데 그거를 대하는 그분이라고 걔도 이름이 나왔나? 아무튼 그 남자 이제 물어보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악을 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 이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밉게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할 정도로 나쁘고 막 멍청해 보이게 묘사가 되니까 약간 예전에 액터브 킬링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식으로 악이 물론 그건 큰 영화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게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웃긴 연기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배우가. 그래서 더 약간 좀 소름 돋고 야 저렇게 순수하게 나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끔찍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장면이. 액터브 킬링을 보셨어요? 네, 그것도 좀 있어 보이는 영화라고 해서 사실 접하게 됐는데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영화도 다큐멘터리인데 내전의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라마다 그 학살자가 있잖아요. 그 학살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세운 업적을 한번 재현해 주세요라는 제안을 해요. 그러면 학살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왜 이런 걸 찍으러 왔냐고 통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때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렇게 막 재현을 해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을 깨닫는 어떤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하는 굉장히 유수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선호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주유소 장면 말고도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또 꼽으시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배역 이름 기억 안 나요.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했었던 사람의 영어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넌 어떤 미국인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가장 그냥 되게 그냥 서늘한 말 한마디였는데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나 그런 연출들이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이게 그냥 미국의 얘기가 아니고 또 어떤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도 다 같이 이거 우리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공감하게 몰입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분은 진짜 근데 다 그런 역할만 한 솔직히 안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냥 되게 푸근하게 생겼는데 너무 무서워. 진짜 옛날에 막 브레이킹 배드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보면은 너무 끔찍한 연기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극장에서 한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크리너로 집에서 이제 화면으로 보는데도 저 되게 소름 돋아가면서 봤었던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면은 그 빨간 선글라스를 쓴 군인이 네. 나온 장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방금 배우의 이름을 언급해 주셨지만 제시 플레먼스는 여기서 리를 연기한 키어스틴 던스트의 실제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남편한테 우리 영화 카메오 좀 출연해줘라지 부인의 부탁에 이제 영화를 찍게 된 건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고 퇴장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국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중부, 남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사형 집행인이기도 하고 판사이기도 하고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는데 애국주의가 증오로 바뀐 진짜 희한한 케이스죠. 근데 우리가 더 이 사람에게 소름이 돋는 건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실제 군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쩌면 그저 살인을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북동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쩌면 미국의 일부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내전과 관련된 것이 어쩌면 인종에서 촉발된 것일까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자국민들이 서로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현실 세계의 질문이 바로 어느 쪽 미국이냐? 라는 대산줄로 관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우리가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여쭤보고 네, 저에게 네. 여쭤보시는 것처럼 근데 만약 이 사람처럼 우리가 그 질문을 활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그 하나의 서늘한 가능성을 또 11호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채팅방 중에 올라온 질문을 그 장면과 관련해서 주신 분이 있는데 병재님이라면 그 국가를 지나갈 때, 이 국가는 중립국가, 그러니까 지금 내전 일어난지도 모르는 국가를 또 이후에 지나간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머무르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 취재하기 위해 가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취재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웃으면 안 되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냥 좀 가볍게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가끔 이런 질문들 이렇게 오시거든요. 영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역사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역사 프로그램 하다 있으면은 만약에 병재 씨였으면 그때 뭐 독립운동 하셨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했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안 했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너무 끔찍한 상황에 나를 이렇게 대입하는 게 지금은 당연히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지 당연히 하지 뭐라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취재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답변을 들은 것 같다는 인상이 의혹이 있지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 GV 뭐 잘 기억한다 그거 할 때도 무슨 내용이 어떤 뭐 아들이 뭐 부모를 어떻게 죽이는 영화에 아무튼 그런 건데 그때 병재 씨였으면은 부모님을 그렇게 해서 그런 질문 저 안 죽였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답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한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한다고 믿는 어떤 정치적인 맞춤시대를 지나는 그 장면과 아까 언급했던 그 빨간 선글라스를 낀 군인이 있는 그 장면이 바로 11호라는 영화가 궁극적으로 관객에게 경고하려는 모든 핵심이 담겨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인 혼란이 내전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을 분열시켰는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편을 가르는 것도 사실은 이 영화에선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사태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시선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또 이렇게 또 감사한 초청 자리에 또 하게 됐던 계기가 그 초청 주시기 전에 이 작업을 하셨던 분 한 분을 통해서 진짜 엄청난 작품이고 진짜 끝장난다 꼭 보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우연히 기회가 됐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물론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또 많은 분들도 보시고 또 흥행이 또 성공도 하고 또 이 배급사 제작사분들 이제 또 다 왕성한 활동하시기 바라겠지만은 미국 안에서는 약간 또 뭐 앞으로 테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의견이 많이 갈려서 좀 흥행에는 그렇게 적신호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좀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미국 내에서 실제로 감독에게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 라는 음. 질문이 많이 가기도 했고, 왜 그 질문이 많이 갔냐면, 저는 이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그러니까 내전의 원인을 중요하게 밝히지 않은 이 선택에 동의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이 많이 나온 거죠. 왜냐면 미국 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특정인을 지칭할 수도 있을 거고, 의도할 수도 있는 이 방향이 조금은 비겁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관객이 혹은 언론이 이 감독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고요. 네. 그때마다 감독은 한 번도 시원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첨예한 질문이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반전 영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옳다,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닌 것은 뭐 누구나 보면 알 수 그렇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전쟁 영화, 반전 영화의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순간들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인데 카메라가 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느껴졌는지가 궁금한 게 때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 보도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맞아요. 인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 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마 칭하는 용어가 있을 텐데 카메라와의 뭐 인물 간의 거리나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차갑다라는 느낌 받을 정도로 되게 냉철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느꼈고 저는 약간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는데 그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다가 중간중간에 카메라로 멈춰있는 스틸 사진으로 보여주는 연출이 되게 자주 등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크레딧 올라간 엔딩 씬에서는 이거 그 사진 찍는 카메라의 시선인데 그게 사진이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요거 혹시 생각하신 연출의 의도가 뭐 있나요? 있으면 제가 좀 써먹으려고. 저한테 아니, 지금 의도가 분명 이런 지점에서 제가 너무 창피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제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분명히 뭐가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의도가 뭔지. 제 생각을 그냥 네. 조심스럽게 들려드리자면 네. 직업이 종군 사진기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물로서 이 영화의 어떤 순간들이 포착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영상 카메라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더 많은 앞뒤의 상황들이 담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단 한순간만 포착하는 사진기를 들고 있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리의 말처럼 30장을 찍어도 단 한 장만 건져도 정말 잘 찍은 사진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수많은 셔터를 누르지만 제대로 된 시야 하나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뒤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 단 한 컷의 사진으로 설명하는 일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서 이 사진을 계속해서 보기도 했고요. 저는 이 영화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참상을 보여주는 방식들이 전쟁 영화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쟁 영화에서 보통 강조되는 어떤 인간애 같은 게 있죠. 누구를 구한다는 용기 같은 것도 있고 전우애 같은 것도 강조가 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낭만성 같은 게 전쟁 영화에 드리워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라이언 일병구하기 같은 훌륭한 맞아요. 작품을 보고도 얼마나 그 인간에 감동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비극과 용기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그런 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낭만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연출이 여기에 계속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아주 경쾌한 컨트리 음악으로 갑자기 그 전쟁의 참상을 다루는 모타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세미의 죽음을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을이 불타고 있는 무언가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던가 좀 다르게 바라보기 위한 무언가를 이 영화가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 영상에서 계속 봤던 기존 이미지들이죠. AP통신 사진이라고 해도 아 그렇구나. 로이터 사진이라고 해도 저거 본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는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건 시네마틱하다기보다는 사실 좀 다큐멘터리적인 접근 방식이긴 한데요. 폭력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야만성을 좀 가리지 않고 포착해서 보여주는 시선에 저는 가까워 보였고 여기는 절대 어떤 낭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오로지 처참한 현실만 가능하다는 것이 종군 기자를 주인공으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네, 우리가 마지막에 그게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게 좀 네. 궁금했었어요. 영상으로 나온다는 거는 대통령실의 상황을 네, 얘기하죠. 그 원래 그 카메라 앵글에서는 스틸 사진으로만 나왔었던 그 앵글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상 뭐잖아요, 흑백 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내가 모르는 지점들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실제 그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전까지 엄청난 액션 영화의 흐름처럼 보여지다가 그 지점만큼은 아주 서늘한 엔딩으로 운을 갖고 있는데요. 네이비실에 소속이 된 실제 군사 고문이 이 영화에 등장을 했었고 그 어떤 캐릭터로 등장했다기보다 액션 시퀀스의 고문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소속 군인들이 워싱턴 DC 장면들을 찍었는데 그때 감독이 주문하기를 평소처럼 그냥 군사훈련하는 행동을 하되 카메라를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떤 전쟁 영화의 기본적인 스펙터클을 강조하기 위한 설계였다기보다 총소리가 진짜 리얼하다는 네, 생각이 많았어요. 맞아요.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더 리얼하게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게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뭔가를 살상하기 위한 무기라는 사운드에 훨씬 가까웠어요. 저건 죽이는 소리구나라는 것에 엄청나게 가까웠고 무섭도록 뭔가를 쏘고 죽이는 효율성에만 집중된 소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소리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만들다기보다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을 거고 거기에 대항하는 셔터 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네네.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역할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좀 알림 같다는 생각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고요. 리 얘기를 제가 아까 잠깐 했었는데 자기 작업으로 계속 경고해 왔다고 생각하는 네네.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일을 해왔을 텐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회의감에 계속해서 빠지는 인물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찍는 사진 그리고 나아가서 제시가 찍는 그 현장의 기록의 의미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기록들을 남겨야 할까요? 너무 약간 개인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저도 어떤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요새 조금 이제 제가 그 기성세대 치고 너무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이제 거의 마흔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종의 좀 무력감 같은 거를 계속 느낄 때가 있어요. 한 그래도 20대, 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 개인의 영향으로 내가 뭔가를 좀 바꿀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좀 약간 그래, 순응하고 살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저도 이제 리의 역할이나 제의 역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지를 계속 좀 다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 있는 텍스트적인 이 소재랑은 상관없는 감상을 느낀 거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경고라는 단어는 이제 먹히지 않았으면 의미 없는 단어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간다는 게 그리고 그게 또 심지어 이제 제시로 이어져가는 과정이 또 심지어 그 끝나가는 그 순간이 제시의 카메라에 또 오롯이 담겨있고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가는 순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럼에도 이어지고 전달되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거였는데 나아가서는 이 영화가 언론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언론의 했어요. 회복. 요즘은 뭐 소셜미디어 쇼츠가 너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범법적인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을 고발한다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를 경시의 차원에서 내보낸다라는 걸 언론의 역할을 했지만 그렇죠. 사실 저는 그 기능이 굉장히 무력화된 시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그 기능이 살아있긴 하지만 주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언론의 역할이나 기록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건 또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사회를 고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어떤 힘은 언론에 있다는 생각이 저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견제 기관으로서의 저널리즘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권력을 향한 안정적인 균형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어떤 그 서늘한 또 경고 자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조엘에게 좀 이입해서 영화를 봤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병재님이 조엘의 입장이 돼서 대통령에게 간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한다면 거기서는 사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이유라든지 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를 좀 상상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냥 마지막에 살려달라는 말만 했는데도 그걸로 뭐 됐다고 그랬나요 표현이 그걸 뭐 추가하다고 그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되게 서늘하게 마지막을 였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냥 평범하게 물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질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러니까 조엘이나 이 여기 나오는 기자들이 겪었었던 어떤 지난한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지극히 저 같은 이제 범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끝내 해야 될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던지지 못하고 그냥 원망이나 약간 분노 같은 거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형편없는 대답이죠? 아닙니다. 또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고 헉 하고 놀라셨던 분들 많이 네. 계셨을 거예요. 그 대통령을 사살하기 전에 주인공이 죽잖아요. 리가 죽고 말하자면 제시 대신에 총을 맞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장면을 제시가 연속 카메라로 사진을 계속해서 찍는 장면이 앞서서 등장을 하는데 질문도 주신 분이 계세요. 제시가 본인 대신 총을 맞는 그 리를 촬영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은 되게 좀 차가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잘 이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름 자꾸 리가 이제 말했었던 거를 그 마지막 순간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되게 인상 깊은 연출로 받아들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인상이었고요. 사실 저는 리가 총에 맞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알았어요. 네, 대사의 곡선이 있어요. 네. 앞부분에 그 둘이 가만히 하는 대사들을 들어보면 제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그 주유소 장면 이후였던 것 같은데 내가 총을 맞아도 사진으로 찍을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플래그를 아주 세게 네, 그래서 그 질문 하길래 저 중에 누가 맞겠구나. 근데 맞는다면 리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맞을 줄도 알고 아니라 솔직히 찍힐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어떤 제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정말 종군 기자로서 성장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성장물로도 이 영화가 읽힐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질문하는 사람 대신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 아마도 리의 과거였을 무언가를 그 장면 하나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이 영화를 보고서 추천하고 싶으신 대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유병재님은 이 영화를 추천한다면 이 사람은 꼭 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대상은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관객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구인에게 추천. 아니 근데 아까 했던 말이 연속이기는 한데 그런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어떤 미국의 일만도 아니고 또 뭐 대한민국의 일만도 아니고 전 세계 각지에 누구나 이제 진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진짜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좀 강력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구인 혹은 세계인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배급사, 수입사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지금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저희가 알만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한 명을 딱 추천한다면 어떤 분 고르시겠어요? 저 유기선 씨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희가 영화 취향이나 이런 작품 취향이 되게 좀 많이 안 맞는데 잘 하면은 이 작품은 가끔가다 한 작품씩 이렇게 둘 다 좋아하거나 둘 다 싫어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작품을 잘 하면은 서로 취향이 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기선 씨한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생각을 여쭤본 분도 계세요. 국민에 대한 공습을 명령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신 분도 계시네요. 없겠죠. 할수 없습니다. 네, 이게 본인이 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영화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저도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미리 보신 11화는 12월 31일에 개봉하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입소문을 많이 부탁드리되 결정적인 스포일러들은 조금 피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근데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개봉 전에 이렇게나 빨리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들인데요. 예, 심지어 저도 A24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도 좋아하지만은 솔직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A24 영화 그런 지점에서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여기 오신 분들 진짜 정말 찐으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어떤 자리나 행사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제 팬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영화 사랑을 위해서 오신 분들 같아요. 이런 공간에 저 속해 있는 게 가끔 이렇게 진짜 좀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극장을 자주 가려고는 하지만은 또 약간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부르지 못하는데 약간 그냥 간헐적인 동호회 사람들 이렇게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 다 진짜 다들 익스트림 무비라든지 뭐 저기 DP 매니아 이런 거 다 하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반갑네요. 다 이런 분들이셨군요.
네, 반가움을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12월 31일에 개봉하는 11호가 최근에 또 우리가 겪었던 국내적인 상황과 아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기에 훨씬 직설적이고 감정적으로 증폭되는 경험들을 오늘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가치가 분명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이 영화가 조금 남다른 의미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고 마무리할 질문으로 정말 멋진 질문 한 분이 주셨는데 네.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11호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이야,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행시 달인입니다. 그리고 딱 보기만 해도 단어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아요. 여기에서 뭐가 가능하겠다는데 시빌워 사실 약간 나쁜 유혹들이 많은 단어입니다. 나쁜 유혹이라는 것도 보통 삼행시가 잘못 풀리는 경우에는 그냥 욕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11호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문을 띄워주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11호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12월입니다. 올 한 해가 다 이렇게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복한 순간들도 있고 또 슬픈 순간들도 있고 빌어먹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어렵지만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2024년을 잘 보내고 또 이제 2025년을 맞게 됐습니다. 와인이 이런 마무리일 줄은 정말 네, 생각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삼행시로 감사합니다. 너무 후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삼행시로 웃겨본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항상 힘든데 어떻게 또 이렇게 네, 또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뭐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짜 너무 반갑고 진짜 또 좋은 영화 있으면은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또 초청을 해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뭐 또 이렇게 또 뵙는 자리에 또 있으면 좋겠고 11호 이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친구분들 가족분들하고 함께 또 애차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삼행시로까지 또 저희의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신 유병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개봉하는 11호 그녀의 시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끝까지 보신 이후에 받아가실 수 있는 이 엽서 스티커 세트는 퇴장 시에 나눠드립니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0년 새해가 행복하세요.